저희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박명수 교수님께서 발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나온 문서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문서가 헌법입니다. 헌법을 뛰어넘는 문서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성경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영적인 차원 말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헌법이 중요한데, 헌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은 삼일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만들어진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알려면은 세 가지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삼일운동, 그다음에 임시정부, 그다음에 대한민국. 이 세 개의 연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뿌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인데 과거에는 3.1운동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임시정부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1 독립운동이 임시정부라고 하는 정부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사이에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은 단지 일본에서 독립하는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건국운동인 것입니다. 지금 신문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일본 사람들에서 얼마큼 박해받았고 우리가 얼마큼 피해당했고 이 얘기만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냥 임시로 만들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다면은 그 임시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임시정부의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대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한혁명당, 그 다음에 대동단결 선언과 연결석상에서 임시정부를 이해를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신한혁명당도 그렇고 대동단결 선언도 그렇고 대종교 사람들이 주로 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니까 우리 한민족 역사 가운데서 임시정부를 봐야 되느냐,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소위 진보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1917년에 있었던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으로 오늘의 3.1운동도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임시정부도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것도 강력한 주장입니다. 오늘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대종교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세력이 임시정부를 이해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또 사회주의적인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잘못되었고, 사실은 1917년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어지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제 얘기의 중요한 논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어요. 1918년 미국이 독일로부터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해서 이제 세계 구조를 재편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윌슨이 세계 구조를 재편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말하자면은 많은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 그 당시에 사회주의적인 것, 그 다음에 민족주의적인 것의 한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1910년 한일 병합된 다음에 여러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에 부딪혔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과연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거기에서 제가 이 논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그 당시에 나타난 중요한 4개의 문서, 미국에서 있었던 대한민국민회의의 독립청원서, 그 다음에 상해에 있었던 신한혁명당의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니팔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기미 독립선언서, 이 4개의 문서에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정신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사실 몇 사람 다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어떤 정신이 있어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신들이 사실 우리 임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서인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임시헌장에 어떻게 이것이 반영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제국이 멸망당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해왔고 그것의 한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제국이 멸망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한제국의 복권, 이것을 소위 복벽주의라고 그럽니다. 다시 과거를 회복한다고 해서 복벽주의라고 그러는데 복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을 다시 복권시켜서 새로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복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었는데 이런 복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독립운동하는 것이 1915년에 나타난 말하자면 신한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종을 당수로 모시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다시 찾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벽주의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소위 동맹국과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이루어졌는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은 다 황제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황제가 있었고요. 오스트리아도 황제가 있었고요. 터키도 황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종 황제라고 하는 것을 공통분모로 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찾아보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의 황제가 물러났고요. 오스트리아 황제가 물러났고요. 터키 황제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이 힘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영국과 독일이 1대1로 싸울 때 영국이 밀렸습니다. 독일은 탱크를 가지고 있었고 잠수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섬나라 아닙니까? 배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데 잠수함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영국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때 탱크를 가지고 오니까 프랑스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미국이 1917년에 참여해서 전세를 바꿔놨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더 이상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젠 미국이 세계의 중심국가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의 중심국가로 등장을 하면서 뭘 내세웠느냐? 윌슨은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성결교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윌슨 자신도 장로였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그 아주 기독교적인 정신이 충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윌슨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윌슨의 그 연설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 언어가 그대로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윌슨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면서 1914년에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미국은 전쟁에 참여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 망할 것 같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전쟁에 참여하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렇다. 말을 참 멋있게 했어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한다. 그럼 어떻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 전쟁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약소국은 억울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이상 힘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끝내야 된다.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 자결주의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서양의 오래된 민주주의적인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통치자는 피통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통치하면 안 된다.
통치자는 피통치자의 동의에 근거해서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민주적인 원리를 이 윌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 개신교의 개약사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슨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미국이 세계 주도권을 잡게 되었으니까 이런 차제에 더 이상 이제 전쟁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통치자가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해서 통치하는 그런 민주적인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국제정치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리버럴 데모크라틱 월드 오더, 자유민주주의적인 세계 질서를 확립하려고 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적인 세계 질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라고 하는 말은 개개인의 인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서를 확립하게 되면은 세계는 보다 더 평화로운 세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누가 제일 환호했겠습니까? 세계의 피압박 민족들이 환호했어요. 1918년 이제 11월 11일 독일이 항복했는데, 그때부터 1919년 이 순간을 하버드 대학교의 마넬라라고 하는 교수는 윌슨이안 모멘트라고 그럽니다. 윌슨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독립운동한 것이 우리나라만 독립운동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피압박 민족이 독립운동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요, 그때 이스라엘을 회복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피압박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최명동 목사님이 제1차 세계대전 윌슨의 정신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국내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해외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브라디보스톡에 있었고요, 러시아죠. 그 다음에 만주에 있었고요, 중국이죠. 그 다음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게 세 개의 큰 그룹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얘기했을 때에 이 세 그룹의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윌슨이 주장하는 것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공부 안 해도 알아요. 상식만 가지면 알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매일 윌슨 얘기를 연설을 듣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 누구일까요? 이승만 박사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윌슨 밑에서 박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윌슨이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래서 1918년 독일이 항복하기 전에,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려면은 하와이를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한국에 오든지 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든지 그럼 하와이를 들었을 때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세계가 바꿔지고 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새로운 국제 질서가 등장할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3.1운동의 뿌리는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승만 박사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항복하고 난 바로 직시에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에 세운 하와이 한인 기독교회가 있습니다. 그 신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은 여기에 있을 뿐이 아닙니다. 미국 본토에 가 독립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승만 박사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청원서를 만들었는데, 청원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합국과 동맹국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연합국의 일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연합국의 일원처럼 우리 행동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연합국의 일원으로 간주해서 우리에게 독립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에는요, 적이냐 아군이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우리 한민족을 연합군 편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고, 한국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미국을 도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연합군 편이다. 연합국이 이겼을 때 우리에게도 승리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윌슨의 그 세계 질서에 한국 사람들이 편입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세하게 논문 보면 자세하게 있지만은 거기 신한민보라고 우리 교포신문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윌슨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왔다. 이 질서는 민주주의 질서다. 우리 한국이 이때에 독립운동을 해서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여기에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은 청원서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소식을 그 다음에 어디에서 들었느냐? 일본에서 들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일본 28 독립선언서가 3.1운동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미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본의 아오야마 가꾸인 청산학원 학생들이 이것을 선교사의 집에 갔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연합국이기 때문에 일선의 사상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딴 얘기다. 우리가 어떻게 독립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문에 영자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에 있는 대한민 국민의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안창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파리에 보낼 대표를 선정을 했고 독립청원서를 냈고 모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이 피가 끓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매일 모여가지고 연설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28 독립선언서인 것입니다. 28 독립선언서가 기도하고 28 독립선언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28 독립선언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앞으로 우리가 독립을 하면은 먼저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의 모델을 배워가지고 인류 평화에 기여하겠다. 일본에서 독립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28 독립선언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허구한 날 일본에서의 독립 이것만 얘기하지 새로운 꿈을 가진 어떤 꿈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는가 이것은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해에서 있었던 것인데 상해는 어떤 지대냐면 한국 사람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다른 지역을 통해서는 세계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해에는 YMCA가 있었고 한국에서 선교사들의 이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상해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영어 공부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든지 유럽으로 가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거기에는 상해 한인교회가 있었고 한인교회 청년들이 신한청년당을 만든 것입니다.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 단체는 100% 상해 한인교회 신자들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여기 그 신길교회 전임 목사님이었던 이신웅 목사님의 그 외할아버지가 한진교라고 하는 분이 상해 한인교회 회계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한청년단의 7명 멤버 가운데 한진교라는 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뭘 했냐면 매주 토요일날만 모여가지고 국제정세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미국에서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대표를 뽑고 그다음 청원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못하고요. 그 청원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개념이 기독교를 통해서 오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불교나 신도이즘을 키우고 있다. 한국에서 기독교는 국교와 같은 위치에 있다. 내셔널 릴리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문으로는 그냥 국교라고 쓰고 있어요. 이것이 신한청년단이 미국 우드로 윌슨에게 보낸 청원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한청년단은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서들이 이제 다 뭘 근거로 하고 있냐면은 다 윌슨이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윌슨이 원하는 세계는 기독교적인 정신에 의해서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그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일본은 민주주의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일본은 또 황제 제도가 있고 일본은 군사를 중요시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를 침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민주주의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니까 우리 한국을 독립시켜주면은 일본의 그런 잘못된 것을 견제해서 아시아 평화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또한 청원서의 공통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아주 담대한 얘기죠. 미국하고 일본은 연합국인데 동맹국인데 미국과 일본을 이간질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 가만히 보면요. 이승만 박사가 개소한 것이 미국과 일본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를 끊어놔야 미국이 우리나라 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미국이 일본과 싸울 수 있게 되고 미국이 일본과 싸우게 되면 일본이 이제 망하게 되고 그럼 우리 독립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승만 박사뿐만이 아니라 미주 한인회에서 나온 문서도 그렇고 일본에서 나오는 문서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상해에서 나오는 문서도 그래요. 이런 문서들이 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용어를 그대로 거기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김이 독립선언서예요. 김이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이 최남선인데 최남선이 해방 이후에 전택부라고 YMCA 인물 중요한 인물인데 그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자유니 독립이니 민주주의니 이것은 다 기독교에서 나왔다. 내가 김이 독립선언서를 쓰는 것은 기독교의 영향으로 그랬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미 독립선언서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말하는 것이 우리는 독립국임과 자주국임을 선언한다 이랬습니다. 독립국은 일본에서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과거의 일본을 탓하는 일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다. 지금은요, 독립선언서 만들어진 지 100년이 됐는데 계속 일본만 욕하는데 여기에만 모든 신경을 다 쓰고 있어요. 오히려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앞으로 국제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큰 틀로 나가야 되는데, 옛날 3월 1일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과거의 일본을 탓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천암선의 기미독립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얼만큼 새로운 나라 건설에 중요한 초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역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힘의 시대가 지나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다.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윌슨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지 말고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서 진짜 민주주의를 일으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지금 얘기한 4가지 문서들이 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요. 참 정말로 한국 역사학계가 너무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제가 어제 부산 간이라고 SRT 그 기차 타고 갔어요. 거기에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3.1운동 때 알아야 될 7가지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않고 3.1운동이 고종의 독살설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고종이 바로 전에 1월 말에 세상 떠났어요. 1919년. 그런데 고종이 세상 떠난 것이 약간 도움이 되기는 되지만 그게 결정적인 계기는 아닙니다. 세계가 바꿔지고 있다. 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난 것이지 고종이 말하자면 죽었으니까 우리 슬퍼해서 독립운동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종이 죽은 것을 슬퍼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으면은 제국이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윤치호 일기에 보면은 재밌는 말이 나와요. 고종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 방울의 눈물이 나온다. 불쌍한 왕이라고 하는 거죠. 왕 노릇 못하고 황제 노릇 못하고 쫓겨났으니까 불쌍한 왕이다. 그런데 고종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2방울이 나온다. 고종의 그런 고통보다도 백성의 고통이 더 컸던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참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매이지 않냐고 국제 질서를 보면서 새로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대로 잘 녹아져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임시정부 헌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임시정부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해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해 한인들이 살고 있었고 상해 한인들의 중심 세력은 누구냐? 상해 선인교회, 한인교회 신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논문에는 좀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만은 이런 점에서 여기에서 또 역사학계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계는 상해에는요 신규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신규식이 대종교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일어난 그 운동을 상당히 신규식의 영향 아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식이 대동단결 선언을 만들었고 아까 얘기한 신한혁명당을 만드는데도 상당히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신규식의 그 대종교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세력이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 역사학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신규식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복잡합니다. 첫 번째는 얘기한다면 고종이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주권이 백성에게 왔다. 그래서 이제 주권을 백성에게 넘겨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황제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그것이 아니에요. 개개인이 천부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지 황제가 원래 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백성에게 넘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규식은 여전히 동양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17년에 뭐가 일어난 줄 압니까? 러시아에서 벌써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신규식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주의 혁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대동단결 선언을 만든 다음에 국제의 사회주의 대회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은 복고주의에 발을
드리고 있고 또 한 발은 또 국민에게 주권이 넘겨졌다 그러니까 민주공화제에 발을 딛고 있고 또 한 발은 또 러시아의 그 사회주의 혁명에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요. 그 신규식이 대동단결 선언서를 만들긴 했는데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약소 국가를 도와주고 해방시켜준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 전에 얼마나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자기의 자기의 말하자면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동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을 러시아가 그렇게 해서 식민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러시아가 약소 국가를 해방시켜줬다? 러시아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동단결 선언을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큰 효과가 없었어요. 바로 그 직후에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식이 대동단결을 얘기할 때는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얘기하니까 그 파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선교사들이 만든 거예요. 다시 윤치호의 일기를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미국은 돈이 많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고 미국은 원한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정의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윌슨이 얘기하는 얘기는 한번 믿어볼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집트랄지 온 세상이 거기에 다 가담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의 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한청년당이 주체지 신규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단결 선언을 했던 그걸 동제사라고 그럽니다. 동제사, 대종교 단체가 주도가 아니다. 지금도 역사학계는 어떻게든지 이 동제사와 연결시켜가지고 3.1운동과 그다음 임시정부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요.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신한청년당의 형성과 기독교 역할이라고 하는 제 논문에서 제가 자세하게 그 문제를 밝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청년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상해로 사람들이 왔다고요. 이런 3.1운동을 일으킬 때 민족 대표들도 알고 있었어요. 3.1운동이요. 우리 국내 사람들끼리 들으라고 3.1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 사람 들으라고 3.1운동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파리에 있는 대표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파리의 대표들에게 파리의 대표들은 국제사회, 파리 강화회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어떤 나라를 독립시키지 말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회의가 파리 강화회의인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으려면은 이 2천만 한국의 사람들이 다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의 대표들이 가면서 김규식이 가면서 또 이승만이 대표로 선발되면서 계속 국내에 보낸 메시지가 국내 사람들이 한마음 되어서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 알리려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겠죠. 여기에 천도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교 개신교가 합해서 누구를 대표로 보냈느냐. 현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보냈습니다. 현순은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상해 한인청년회가 신한청년단 기독교인 단체가 있었고요. 기독교인 현순이 민족 대표를 대신해서 상해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발을 대한민국 국민에서 했고 또 여러분들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제일 높았는데 이승만 아닙니까? 대무총장이 누굽니까? 안창호예요. 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미국에서 온 거예요. 미국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1차적으로 독립을 하려면 윌슨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미국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만주에 있는 사람들 돈이 없어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돈을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즘 3.1운동을 얘기하면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들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데 이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결국 이 반미 사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역사책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제해버리고 미국과 기독교는 미 제국주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제하고 기독교 제하고 역사를 쓰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주된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이제 제가 이 문서를 자세히 보니까요. 현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26일 날 2월 24일인가 5일인가 이미 상해로 떠났습니다. 3월 1일 날 그분은 상해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돌아가는 상황을 미국으로 계속 전보를 치는 거예요. 안창호한테 전보를 치고 이승만에게 전보를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사는 어디 있어? 지금 온 세상이 당신을 지금 지도자로 지금 찾고 있어. 이런 전보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할 때에 지시를 말하자면 전문을 보냅니다. 이승만도 보내고 미국에 쓰는 사람도 보내는데 딱 두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기독교적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헌법을 만드는데 임시정부 의정원 헌장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러시아나 만주에서도 대표가 왔어요. 그런데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러시아와 만주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공산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온 사람들 가운데 이동영이랄지 이유영이랄지 이시영이랄지 이런 사람들은요. 그 수많은 이념적인 갈등 가운데 공산주의 넘어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분들은 공산주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블라디보스톡에서도 봤고 만주에서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상해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헌법이 만들어진 문서가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 임시헌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문서예요. 이 문서는요 몇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전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10개로 되어진 그 헌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령이 있어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기독교적인 정신과 민주주의적인 정신이 반영되었는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적인 정신이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그 작은 문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에 제일 첫 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신인 일치로 이루어진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뜻이 합해서 대한민국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7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한민국은 신의 뜻으로 이루어진 나라로서 인류 문화와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에. 그러니까 10개 가운데 한 조를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선포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기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그마한 문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다고요. 이제 이것이 과연 기독교적인 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박장원 교수님이 논찬도에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거기에 임시의정원의 구성원이 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11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대종교인이 7명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메조리티였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요청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거기에서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신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도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치 문서가 그러듯이 재미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대종교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은 배제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종교 사람들은 자기들을 또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듯이 그런 융통성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독교적인 국가에 대해 설명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민주주의적인 국가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여러 종류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도 북한의 그 공식 명칭이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어떤 민주주의를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임시정부 헌법의 초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조소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소왕이 쓴 헌법 초안 원고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일본어로도 돼 있고 영어로도 돼 있고 그 당시에요 일본 경찰의 정보력이 매우 뛰어나더라고요. 그날 회의하면 그날 저녁에 그 문서가 다 일본 그 헌병에게 그 경찰에 들어가가지고 일본 그 외무상에 직접 다 보고되고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소왕의 초안에 아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조선공화국은 북미 합중국의 정부 형태를 모방하여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헌법 초안을 만들고 있을 때 미국의 헌법을 생각을 하고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민주주의를 원했다는 거예요. 국민의 주권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남녀, 빈부, 귀천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봉건주의, 양반에게만 그 주권이 있었던 조선
사회를 반대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막 일어나고 있던 노동자와 농민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 이것도 반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투표권이 있다라고 하는 보통민주주의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삼권 분립입니다. 1919년 4월 11일 문서에는 약간만 있고 9월 달에 나온 문서에는 보다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은 삼권 분립, 이건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도 미국식 민주주의인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와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는 인민위원회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제도, 특별히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는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누어서 어떤 사람도 독재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 헌법을 말하자면 우리 임시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재산 소유의 자유. 재산 소유. 개인의 사적 그 재산권을 국가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몇 달 후에 보완된 9월 11일 문서에 가면은 영업의 자유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비즈니스의 자유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이것은요, 시장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28 독립선언서에 나와요. 일부 어떤 학자들은 28 독립선언서가 좌익에 의해서 쓰였다 그러지만요, 28 독립선언서에 보면 기업의 자유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했던 그 세상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라 미국식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1948년에 만들어졌던 임시정부의 헌장은 크게 보면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또 한편은 정치적으로 본다면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적인 정신,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다음에 사라졌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1948년 헌법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1948년 만들어진 나라는 일부 좌파 인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이 힘으로 만들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1919년 3.1운동으로 인해서 전체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고, 그런 나라가 뭐냐면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이 되고 삼권이 분립이 된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인민공화국식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1948년 헌법을 만들 때 이승만 박사가 전문을 수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3.1 운동과 3.1 운동으로 만들어진 국가를 결성한 것이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바로 1919년 4월 달에 만들어진 이 헌법 정신을 그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말하자면 1948년 만들어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1948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2천만의 국민의 뜻이 모아진 3.1운동과 3.1운동으로 인해서 그 한 뜻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임시정부를 개선하는 것이다. 법률적인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요, 이런 절차가 없어요. 북한은요, 사실은 만주를 중심으로 하는 빨치산 부대가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빨치산 부대에 대해서 전 국민이 한 번도 3.1운동처럼 전체 국민이 당신네들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동의를, 엔도스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아직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나가려면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만들어진 나라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만들어진 나라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앞을 향해서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첩의 자식이야 이래 보세요. 그러면 그게 완전히 기가 죽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적어도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3.1 정신에 의해서 전 국민이 원했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이어온 나라다. 이것이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김일독립선언서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국임과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 국민이 지금 자주민입니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이 있는 거예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아직도 자주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정말로 시키는 대로 죽지 못해서 사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김일독립선언서의 중요한 의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옛날 일본이 지금 아시아 평화를 해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일독립선언서를 할지 그 모든 청원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독일이 유럽의 평화를 해친 것처럼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를 해친다. 그래서 일본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21세기 이쯤에 와가지고 누가 아시아의 평화를 해치고 있습니까? 그 김일독립선언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이 2억의 그 당시 중국 2억이었던 것 같아요. 2억의 중국 백성들이 잠을 못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중국이 다시 옛날 중화 질서를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옛날 중국이 아시아에서 천자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옛날처럼 4대 사상을 가지고 선대하는 그런 상황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지금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더 이상 일본이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다시 패권을 가지고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의 근본적인 정신을 오늘에 맞게 재해석해서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을 해야 되는데 언론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과거 지향적인 해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매우 안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진 임시정부 헌법은 두 가지. 하나는 기독교적인 정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민주적인 그것도 개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1919년 임시정부 임시헌장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개성한 것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의 이 열정적인 강의에 많이 배웠고 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일반적으로 3.1운동 올해 100주년이라고 해서 도처에서 심포지엄, 컨퍼런스, 기념예배 이런 거 다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교회는 물론 그 전통에 따라서 33인 중에 16인이고 48인 중에 24인이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 중심의 그 3.1운동이 전개됐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나 이런 면에서 요즘 민주주의 또 그런 데 더 힘을 얻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3.1운동의 근본적인 그 동인이었던 이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이 무시되고 관가되고 하는 이런 때에 다시금 여기에 대해서 그 여러 독립 청원서나 이런 선언서에 민족 자결주의가 바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재천명하고 새롭게 인식시키고 그것이 임시헌장에까지 연결되고 또 지금 우리 헌법 또 우리의 그 대한민국 건국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을 천명해서 새롭게 우리 역사를 인식하고 앞으로 통일의 그 바탕이 되도록 하는 정신도 바로 이것이다 하는 점을 잘 말씀드려 주셨는데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거듭 공감하는 바이고 또 이런 그 주장을 요즘 하면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때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우리의 갈 길을 지표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과제도 바로 이것을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토론을 위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독립운동 가운데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중심이 돼서 항일운동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무시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이승만 박사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하는 것, 또 미국의 소련이 평창 정책 이런 것을 예언해 가지고 이승만 박사의 탁월한 세계 정세를 보는 안목 이런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과오가 있다고 해서 전적으로 폐마되고 있는데 그런 동인이 뭔가 왜 그런가 하는 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해에 이제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이 임시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2년 대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우리 정부가 이런 임시정부 이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여태까지 별 문제가 없다가 건국 60주년 될 때부터 이 건국 문제 가지고 말이 많은데 건국 100주년인가 아니면 임시정부 100주년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운동의 천도교 역할을 굉장히 중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독교 역할이 중요시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그 천도교 쪽 무게로 가는지 그것도 조금 설명해 주시고, 이런 속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그 팩트 자체가 무시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면운동사를 전체를 다 얘기를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제 논문은 어떤 한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인데, 이런 질문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미주 내에서 이승만과 안창호, 박용만 이 세 사람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안창호는 민족 자결주의가 과연 우리나라에 독립을 줄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열심히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승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승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이미 한인교회 신자들로부터 이 일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안창호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매달린 것이죠. 박용만은 어떠냐? 박용만에 대해서 우리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박용만이요, 1917년 3.1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뉴욕에서 약소민족 대회를 했습니다. 약소민족 대회라고 하는 것이 이미 1917년 유럽에서 있었던 사회주의자 대회예요. 여기에 박용만이 참석을 한 거예요. 아마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특별히 아까 신규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독립운동을 했던 초기 사람들이 사회주의 신념과 손을 잡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승만과 대립되는 그런 그 노선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박용만은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신규식도 그렇고요, 이상설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국제 정세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원세계와 더불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그때 원세계가 중국의 황제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문이 이제 신의 혁명을 일으켰지만은 혁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원세계를 끌어들였다고요. 그런데 원세계가 총통이 됐다고요. 근데 원세계는 뭐가 되려고 그랬냐면 황제가 되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원세계하고 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제정치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원세계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일본과 싸우는 것보다는 일본과 손을 잡고 일본으로부터 자기 황제로 인정받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그렇게 국제 관계를 맺었던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제정세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잘못 행동해가지고 결국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터에서는요, 적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박용만이랄지 신규식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연합국 편에 들지 아니하고 이런 사회주의 동맹국 쪽에 혹은 소련 쪽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연합국이 주도하는 1순위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서 발언권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규식 같은 사람은 1918년 17년 핀란드에서 열린 사회주의 대회에 가려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비자를 내주질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민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전쟁입니다. 그냥 노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임시정부의 내부 이념과 분열. 많은 사람들이요, 임시정부가 좌합작적인 정부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임시정부는 철저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었고, 이것을 1920년대부터 소련이 임시정부 내에 있는 좌익그룹, 이동희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막강한 재원을 주면서 임시정부를 바꾸라고 하는 개조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래서 임시정부 내에서 싸움이 많이 벌어졌는데 결국 그걸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기여한 사람이 김구예요. 김구는 원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 약간 우락부락한 그런 깡패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깡패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의리 아닙니까? 자기가 한번 이 길로 간다고 그랬으면 이 길로 가는 것이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구가 임시정부의 주석이 된 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김구는 어쨌든지 간에 임시정부를 지켰어요. 계속 공격을 했지만 김구가 임시정부를 지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좌파들은 소련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김구를 도와주는 사람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대한인 국민의 하와이에 있는 교포들이 임시정부가 공산당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나라가 그러면 공산주의로 넘어갈 거 아니냐. 그래서 교포들이 헌금 보낸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념을 떠난다고 말해요. 말은 쉽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만들려면은요, 공산주의가 됐든지 민주주의가 됐든지 분명히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삼권 분립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 것인지,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있는 것인지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지 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념을 초월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나라를 세울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까지는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부산으로 가는 사람하고 그 목포로 가는 사람하고 대전에 가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독립운동 3.1 독립만세를 부를 때에는 별 문제가 없어. 그래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할 때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정치체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1930년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김구 선생이 좌우 합작이라고 하는 것은 화상이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을 일을 한다고 그런다. 오늘날 많은 한국의 진보적인 학자들이 여기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반공은 유지되어야 되는가? 너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고 역사관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거지 현재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친일 청산만 얘기하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 것만큼 공산주의가 이 나라에 끼친 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일제 치하보다 공산주의 치하에 우리 북한 동포들이 더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치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공산주의 치하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오늘날 이 현실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제가 이렇게만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얘기. 건국 100주년. 건국 100주년. 예. 저는요, 그건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 수립이라는 말이나 건국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말하자면 우파가 너무 열성이 많은 나머지 그저 이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바꾸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이꼬르 대한민국 1948년 건국 이거 싫으니까 임시정부 이꼬르 김구, 임시정부 이꼬르 김구, 그다음에 대한민국 이꼬르 이승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그다음 임시정부를 드러내자 그래야지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임시정부가 그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좌파가 얘기하는 그런 좌합작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남한에서는 3.1운동도 북한 보고 같이 하자, 임시정부 수립 기념도 같이 하자 그러는데 북한이 다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3.1운동 자체를 부르주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임시정부 자체를 말하자면 부르주아가 세운 정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버리면 북한 정부는 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 해요. 그것도 모르고 같이 하자고 그러고 이제서 그냥 절차보니 크게 같이 올 것처럼 하더니 지금 뉴스도 안 나오고 슬그머니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역사에 성실해야 되는 것이고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국제사회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마추어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이 현재의 그 복잡한 난국을 헤쳐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 제 논찬 앞부분은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41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첫째, 이미 교수님께서 아까 발표 중에 말씀하셨는데 그 신개념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하게 그 근거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힐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주장이 가능한데 여전히 대종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보편적인 어떤 신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나눠보려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계몽주의자들도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도대체 우리도 그러면은 이른바 인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형태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인지 기독교가 이런 일치가 되는 것인지 그런 차이도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의 부분에서는 교수님께서는 그 계급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봉건 계급을 부정하고 또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그것이 좀 너무 앞서서 나오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빈부의 계급을 무하고 일체 평등함이라는 단어를 얼핏 생각하면 지금 일제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 일본이 대표하는 천민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모순된 형태의 제국주의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오히려 부익부, 빈익부에 대한 얘기는 건너뛰고
갑자기 봉건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넘어갔는데 뭔가 중요한 부분이 빠지지 않았는가 하는 어떤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공산주의로 나뉘게 되는 것은 조금 더 이후의 일이고요.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났지만 러시아가 워낙에 길다 보니까 안에서 내전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군, 백군 나누면서 이 적군, 백군 전쟁이 블라디보스톡에서 1923년인가 끝나요. 그러니까 1919년에는 아직까지도 러시아가 계속해서 내전에 휩싸이고 있었고 특히 한국이 가까운 블라디보스톡은 여전히 우파 좌파가 나뉜 러시아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그 적군에도 가담했지만 백군에도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자유시 사변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그리고 한국의 공산주의가 1925년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너무 교수님께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1910년도 문서에다가 좀 일찍 읽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입니다. 네네. 우리 박창원 교수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또 역시 감사드립니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의적으로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겠죠. 그런데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미주 한인 사회에서 신한민보에서 이것을 한문이 거의 80%고 한글은 토시밖에 안 돼요. 원래 문서에는 이것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잘 읽기 어려우니까 순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미주 신한민보에 소개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적어도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7조를 번역하는 여러분들요 그 아까 얘기한 그 임시원장 10조가 바로 그날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그 뉴스에 보도하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시라는 말을 영어로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한 할 때 이제 가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뜻했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종규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신을 쓰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 논문 보면 알지만요. 그 전에 나와 있는 대동단결 선언이랄지 대한인 독립선언이랄지 이런 말에 신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유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국가의 명을 받는다 할 때 천명, 하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더라고. 천명. 하늘은 절대 최고 지구천자예요. 그러나 신은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에 가면은요 신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신이 죽은 왕의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기에서 신을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의 신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요 계속 우리 한국사에서 계속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좀 절저번에 그 대통령 취임설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취임선서를 했어요. 이것을 유교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것은 옛날로 말하면 하늘 앞에 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말하자면 돌 하나 던져가지고 두 개를 얻는 일거양득적인 그런 정책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죠? 계급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먼저 쓰는 게 아니냐. 제가요 1919년 3월 4월에 나타난 노령 정부, 러시아에서 나온 정부 문서를 보면요 이미 노동자와 농민이 주도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917년에 이미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났고 1918년 내내 그것까지 아까 우리 박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말하자면은 그 러시아 혁명 지지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러시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공산주의 근본적인 원리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 기초 위에서 초계급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했을 때 초계급 계속 임시정부 문서에 보면 초계급이라는 말이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봉건계급도 싫어지만은 프롤레타리아
계급도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아까 박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제가 약간 좀 해석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적어도 어떻게 이제 보다 더 깊게 연구를 하면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만주나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공산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온 거예요.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차로 오고 2차로 오고 이동희 같은 사람 2차로 오고 3차에 최문영 같은 사람 아예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거기에 교통의 자유, 거주의 자유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은 그쪽을 의식하면서 그런 세상이 안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기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제가 지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언젠가 보다 더 그런 것을 보다 더 깊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요 국제대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국제 조소왕 같은 사람도 양면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미국식 헌법을 따르겠다고 그러놓고 그 다음에 파리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스위스 가서는 사회주의 대회도 가고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자리에 가서는 민주주의 얘기하고 저 자리에 가서는 공산주의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적어도 1945년 이제 해방되었을 때 조소왕이 임시정부의 그 외교부장이었습니다. 외무장관이었어요. 미국 중경에 충칭에 미국 대사관이 거기 있었습니다. 가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우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미국식 입헌주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소왕이 바로 헌법 초안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해방 직후 미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40년 동안 공산주의 반대하고 미국식 입헌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길게 임시정부의 헌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여담 같습니다만은 조소왕의 형이요 미국으로 이민 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조소왕의 형이 말하자면 사실 조소왕의 형이 외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회에서는 양반이었습니다. 군수도 하고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일제가 나라를 점령하니까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 건물 관리인 청소하고 그런 거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그 돈을 반절을 상해로 보내가지고 상해에 있는 그 돈의 반절은 자기 조소왕 동생한테 주고 반절은 상해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소왕이 미국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독립운동과 미국과의 관계가 보다 더 깊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문답은 생략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열정적으로 발제해 주시고 또 논찬을 해주신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